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민지는 재무제표 공부를 끝내고 신이 났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게 됐거든요. 주말 내내 여러 회사 재무제표를 뒤졌습니다. ROE 높은 회사, 부채 비율 낮은 회사, 현금 흐름 좋은 회사. 체크리스트에 맞는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냈죠.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철수전자라는 회사였습니다. 중소전자부품 회사인데 재무제표가 훌륭했습니다. ROE 25%, 부채 비율 50%, 유동비율 200%. 완벽했죠. 민지는 월요일 아침 9시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사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민지는 막막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찾았는데 매수 타이밍을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 좋은 집을 발견했는데 지금 계약해야 할지, 집값이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회사 선배가 지나가다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았는데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지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배가 웃으며 차트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화면을 가리키며 주가 그래프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 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면 매수 타이밍도 훨씬 잡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기대한 표정으로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선배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철수전자 주가 그래프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봉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죠.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라고요. 영어로는 Moving Average, 줄여서 MA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최근 며칠간 주가를 평균 낸 선입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은 최근 5일간 주가를 평균 낸 겁니다. 20일선은 최근 20일, 60일선은 최근 60일 평균이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가는 매일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오늘 10,000원, 내일 12,000원, 모레 9,000원 이런 식이죠. 너무 들쭉날쭉해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배가 쉬운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체중계를 생각해보라고요. 매일 아침 체중을 재면 어제보다 500g 늘었다가 오늘은 300g 빠졌다가 내일은 다시 400g 늘고 이렇게 매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평균을 내보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는 중인지 빠지는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가격은 들쭉날쭉해도 평균을 내면 큰 흐름이 보이는 거죠. 선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선이 5일선, 파란 선이 21선, 검은 선이 61선이라고 했습니다. 5일선은 단기 추세, 21선은 중기 추세, 61선은 장기 추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죠. 그럼 언제 사야 하냐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답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이고 큰 흐름을 보는 눈이구나 싶었죠. 선배가 화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초급 때 거래량은 배웠습니다. 하루 동안 오간 주식 개수였습니다. 그럼 거래대금은 뭘까요?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거래량의 주가를 곱한 값, 즉 실제로 오간 돈의 규모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철수전자 주식이 10만 주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10,000원이었고요. 거래량은 10만 주, 거래대금은 10억입니다. 10만 주 곱하기 10,000원이니까요. 선배가 시장으로 비유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과가 10,000개 팔렸다고 칩시다. 이게 거래량입니다. 근데 사과 1개에 1,000원이었다면 총 1,000만 원어치가 팔린 겁니다. 이게 거래대금이죠. 여기서 선배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주가가 비싼 종목은 거래량이 적어도 거래대금이 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주가가 15만 원쯤 됩니다. 10만 주만 거래돼도 거래대금은 150억이죠. 반면 주가 1,000원짜리 종목은 10만 주 거래돼봤자 거래대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안 되고 거래대금까지 봐야 진짜 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다는 건 큰손 수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들은 한 번에 수억 원, 수십억 원씩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몇 배 뛰면 시장이 뭔가 재료에 반응하고 있거나 수급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요. 보통 거래 대금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매수 기회인지 여부는 그날의 캔들, 저항선 돌파 여부, 뉴스 및 공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죠. 민지는 메모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실제로 오간 돈의 규모, 폭증하면 주목. 선배가 차트에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지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매수세가 붙어 반등이 자주 나오는 구간입니다. 철수전자 차트를 보니 주가가 9,000원까지 떨어질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1월에도 9,000원에서 반등했고 2월에도 9,000원에서 반등했죠. 이 9,000원이 지지선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선배가 바닥에 있는 탱탱볼로 설명해줬습니다. 공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바닥에 닿으면 튕겨 올라오잖아요? 지지선이 바로 그 바닥입니다. 투자자들이 9,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해서 막 사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튕겨 오르는 거죠. 지지선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유용한 힌트가 됩니다. 주가가 지지선 근처까지 떨어지면은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9,000원에서 계속 버티다가 어느 날 8,000원으로 뚫리면요, 패닉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9,000원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깨졌으니 놀라서 파는 거죠. 바닥이 무너지면 한 단계 아래로 급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 라인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선배가 위쪽에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저항선이라고 했습니다. 저항선은 주가가 그 가격대에 오면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막히는 구간입니다. 철수전자는 12,000원 부근에서 자주 밀렸습니다. 1월에도 12,000원 찍고 하락했고 2월에도 12,000원 찍고 하락했죠. 이 12,000원이 저항선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12,000원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요. 물린다는 게 뭐냐면은요, 예전에 12,000원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주가가 다시 12,000원 오면 본전이니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상승이 막히기 쉬운 거죠. 천장에 머리 박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올라도 천장이 막으니까 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저항선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유용합니다. 주가가 저항선 근처까지 오르면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저항선이 뚫리면은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000원을 돌파하면 13,000원, 14,000원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린 사람들 매물이 소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천장이 뚫리면 더 위로 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 돌파하면 추격 매수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민지는 정리했습니다. 지지선 근처 매수, 저항선 근처 매도. 단, 돌파 이탈하면 반대. 선배가 이동평균선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빨간 5일선이 파란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골든크로스라고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갈 때를 말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선배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단기 평균이 장기 평균을 넘는다는 건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평균 속도가 지난 한 달 평균 속도를 앞질렀다? 최근에 확실히 빨라졌다는 증거죠. 이제 가속이 붙은 겁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 타이밍으로 참고하는 대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가짜 골든크로스도 있거든요.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선배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팁을 알려줬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라고요. 선들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보다
위로 고개를 들고 있을 때의 크로스가 진짜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평균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크로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배가 차트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빨간 5일선이 파란 21선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했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골든크로스의 정반대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평균이 장기 평균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죠. 이름부터 무섭잖아요. 데드, 죽음의 교차. 하락 신호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온 뒤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배가 경고했습니다. 데드크로스를 무시하고 버티다간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요. 손절 라인을 정해두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메모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선배가 화면 아래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어느 날 막대가 유난히 길게 솟아 있었습니다. 거래량 급등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하루 10만 주 정도 거래되는데 이날은 1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10배 뛴 거죠. 선배가 식당으로 비유해줬습니다. 평소에 손님 100명 오던 식당인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명이 몰렸다면요? 뭔가 이슈가 터진 겁니다. 맛집으로 유명해졌거나 연예인이 방문했거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다는 건 뭔가 이슈가 생겼다는 뜻이죠. 좋은 공시가 났거나 실적이 좋게 나왔거나 큰 계약을 땄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쁜 뉴스가 터졌거나요. 거래량 급등과 함께 주가가 상한가 치면요. 강한 매수세가 붙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니까요. 거래량 급등과 함께 주가가 하한가 치면요. 강한 매도세가 나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선배가 팁을 알려줬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3배 이상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일단 눈여겨보라고요.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만 보고 덥석 사면 안 됩니다. 왜 터졌는지 뉴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선배가 화면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52주 최고가 13,000원, 52주 최저가 7,0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비쌌던 가격과 가장 쌌던 가격이라고요. 1년은 52주니까요. 철수전자는 1년 동안 최고 13,000원까지 올랐고 최저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뚫는다는 건 최근 52주 기준 최고 기록을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신고가를 뚫으면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매수자 기준으로 물린 구간이 적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52주 신저가를 뚫는다는 건 최근 52주 기준 최악의 가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저가를 뚫으면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포가 확산되면서 매도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신고가를 뚫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전략도 있어요. 물론 고점에서 물릴 위험도 있지만 추세가 강한 종목은 신고가를 뚫고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배가 차트를 확대했습니다. 봉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빨간 봉, 파란 봉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어떤 봉은 길고 어떤 봉은 짧았죠. 이게 캔들 차트라고 했습니다. 양초 모양 같다고 해서 캔들이라고 부른다고요. 봉 하나가 하루를 나타냅니다. 빨간 봉은 상승한 날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죠. 아침에 9,000원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10,000원으로 끝났다면 빨간 봉으로 표시됩니다. 파란 봉은 하락한 날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죠. 아침에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9,000원으로 끝났다면 파란 봉입니다. 봉의 길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긴 빨간 봉은 보통 강한 상승을 뜻합니다. 하루에 많이 오른 거죠. 긴 파란 봉은 보통 강한 하락을 뜻합니다. 하루에 많이 떨어진 거죠. 짧은 봉은 보통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별로 안 오르거나 안 떨어진 겁니다. 봉 위아래 삐죽 튀어나온 선을 꼬리라고 합니다.
윗꼬리가 길면 고점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그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길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낮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선배가 아랫꼬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락하던 주가를 누군가 밑에서 받아낸 흔적일 수 있다고요. 그 가격대에 매수세가 있었다는 뜻이니 바닥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패턴을 알려줬습니다. 긴 빨간 봉이 여러 개 연속으로 나오면 보통 강한 상승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긴 파란 봉이 여러 개 연속으로 나오면 보통 강한 하락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아랫꼬리가 긴 봉이 나온 뒤 반등이 나오면 바닥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윗꼬리가 긴 봉이 나온 뒤 하락이 이어지면 천장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민지는 신기했습니다. 봉 모양만 봐도 투자자들 심리를 읽을 수 있네요. 선배가 차트에서 이상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종가 10,000원인데 오늘 시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중간이 비어 있었죠. 이게 갭이라고 했습니다. 갭은 전날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제 10,000원으로 장마감했는데 밤새 좋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12,00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죠. 그럼 시가가 12,000원으로 뜁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에서 체결이 거의 없이 시가가 12,000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이게 갭상승입니다. 선배가 엘리베이터로 비유해줬습니다. 어제 1층에서 문 닫았는데 오늘 문 여니까 3층입니다. 2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층으로 순간이동한 거죠. 반대로 밤새 나쁜 뉴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겠다고 주문을 넣습니다. 시가가 8,000원으로 뚫리죠.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 구간에서 체결이 거의 없이 시가가 8,000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이게 갭하락입니다. 갭상승은 강한 매수세가 붙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죠. 갭하락이 나오면 나쁜 신호입니다. 강한 매도세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갭이 이후 가격 움직임으로 일부 메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갭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빈 공간을 메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갭 메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갭상승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갭을 메우려는 힘과 계속 오르려는 힘 중 어느 게 센지 봐야죠. 선배가 차트 전체를 손가락으로 그었습니다. 철수전자 주가가 3개월 동안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박스권은 주가가 일정 구간에 갇혀서 횡보하는 상태입니다.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9,000원이 지지선, 12,000원이 저항선인 박스인 겁니다. 선배가 축구장으로 비유해줬습니다. 공이 골대와 골대 사이를 왔다 갔다만 하고 골이 안 터지는 겁니다. 지루하죠? 박스권일 때는 투자자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스권은 어느 시점에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 뚫으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2,000원 저항선을 돌파하면 13,000원, 14,000원 쭉쭉 오를 수 있죠. 아래로 뚫으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9,000원 지지선이 깨지면 8,000원, 7,000원 쭉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매수,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 매수 매도 전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선배가 중요한 팁을 알려줬습니다. 박스권 돌파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하라고요.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실려야 진짜 돌파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돌파는 다시 박스 안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죠. 이런 걸 속임수, 트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길수록 이후 움직임이 커질 수도 있다. 3개월, 6개월, 박스권 이후 돌파가 나오면 큰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마치 압력밥솥 같은 겁니다. 오래 눌러놓을수록 나중에 김이 확 터지는 거죠. 선배가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우상향선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이라고 했습니다. 추세선은 주가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선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저점들을 이어서 우상향선을 그립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이죠. 주가가 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선배가 에스컬레이터로 비유해줬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죠. 상승 추세선 위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추세선 아래로 이탈하면요, 상승 추세가 깨진 겁니다. 경계 신호죠.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땐 고점들을 이어서 우하향선을 그립니다. 이게 하락 추세선이죠. 주가가 이 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추세선 위로 돌파하면요, 하락 추세가 끝날 수 있습니다. 반등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죠. 선배가 정리했습니다. 추세선은 신호등 같은 거라고요. 추세선이 지켜지면 추세가 유지되는 신호일 수 있고, 이탈하면 경계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지지선, 저항선, 캔들 차트, 갭, 박스권, 추세선. 외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위로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요. 하나씩 익숙해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이 최고의 공부라고 했죠. 민지는 철수전자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 주가 10,000원, 지지선 9,000원 바로 위. 5일선이 21선을 뚫으려는 순간 이동평균선들도 위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2배.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골든크로스 직전이라고요. 조건이 괜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주, 100만 원어치. 다음 날 철수전자는 골든크로스를 만들며 1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민지는 뿌듯했습니다. 수익이 났다는 것보다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켰고 그 원칙이 맞아떨어졌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재무제표로 좋은 회사를 골랐고 차트로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한 것 같았죠. 민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차트 보는 법, 이동평균선으로 추세 파악한다. 골든크로스는 매수 신호로,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참고한다. 지지선 근처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저항선 근처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거래량 급등 주목한다. 신고가 돌파는 강한 흐름 신호로 참고한다. 캔들 패턴으로 심리 파악한다. 갭상승은 긍정 신호일 수 있고 갭하락은 부정 신호일 수 있다. 박스권 돌파 포착한다. 추세선 유지 확인한다. 이제 민지는 2가지 무기를 가졌습니다. 재무제표와 차트였죠. 하지만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차트를 이해한 민지. 이제부터는 뉴스와 공시 속 숨겨진 신호를 읽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정보의 바다에서 기회를 찾는 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